진성그룹의 심장부, 펜트하우스 오피스의 공기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정제되어 있었다. 그 공간의 주인인 차진우 대표의 성격을 그대로 닮은 듯 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질서의 중심에는 강서연 비서가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차진우의 완벽한 그림자이자 그의 세계를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이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뚜렷했지만 누구도 그녀 자신을 보지는 않았다. 그녀의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단발이었고, 여튼 화장은 혈색만 살짝 드러낼 뿐이었다. 그녀가 입는 무채색의 오피스룩은 그녀의 몸매를 드러내기보다 기능성을 강조했다. 이 모든 것은 차진우의 보이지 않는 짓이었다. 그는 결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간에 잡히는 미세한 주름이나 찰나의 침묵으로 자신의 선호를 전달했고, 강서연은 그것을 귀신같이 알아차리고 자신을 수정했다. 강비서, 오늘 저녁 스케줄은? 차진우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감정이 배제된 채 낮게 깔려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며 이미 준비해둔 태블릿을 내밀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이나 불필요한 동작이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보였다. 7시에 밸런타인 호텔에서 최 이사님과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 후 9시에는 해외 투자자들과의 화상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 또한 그의 목소리처럼 평온했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누구도 짐작하지 못할 깊은 균열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차진우가 자신을 통해 다른 누군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처음 진성그룹에 입사했을 때 그녀는 긴 생머리에 밝은 색 옷을 즐겨 입는 평범한 사회 초년생이었다. 그러나 차진우는 면접 자리에서 그녀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알 수 없는 질문을 던졌다. 재즈 좋아합니까? 비 오는 날 창가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나요? 그 질문들은 그녀의 이력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훗날 그녀는 알게 되었다. 그 모든 것이 죽은 그의 첫사랑, 윤수와의 취향이었다는 것을. 차진우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지만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가 있었다. 윤수아, 어깨까지 오는 단발머리, 옅은 화장, 그리고 무채색의 옷을 입고 있는 여자. 강서연은 매일 아침 그 액자를 닦으며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 안의 사람은 결코 자신이 될 수 없었다. 그날 오후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긴장감이 감도는 회의가 열렸다. 상대 측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내세우며 압박해 왔다. 차진우의 날카로운 반박과 논리가 회의실을 지배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시한 것은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허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그녀가 제시한 자료는 전세를 단번에 역전시켰다. 회의가 성공적으로 끝난 후 임원들은 모두 그녀의 능력에 감탄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차진우는 달랐다. 그는 회의실을 빠져나가며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을 뿐이었다. 잘했어. 역시 당신이라면 이럴 줄 알았지.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강서연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당신이라는 말 속에 담긴 대상이 자신이 아님을 그녀는 알았다. 그는 지금 강서연이 아닌 살아있는 윤수아를 상상하며 말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녀를 통과해 저 너머의 허공을 향했다. 그녀의 완벽한 업무 처리 능력, 그의 마음을 읽는 듯한 센스.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단지 윤수아라면 그랬을 법한 행동으로 치환될 뿐이었다. 강서연은 사랑받고 싶었지만 그녀가 받는 것은 유령을 향한 그리움의 메아리 뿐이었다. 그녀는 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히 결심이 서기 시작했다.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었다. 버틸 수 없었다. 이 거대한 유리성 안에서 투명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기만이었다. 그녀는 대체품이 아니라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살아가고 싶었다. 그의 기억 속 유령을 위한 고어물이 되기를 거부해야만 했다. 저녁 만찬을 위해 차진우가 자리를 비운 사이 강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직서를 작성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조금도 떨리지 않았다.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짧고 건조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그녀가 지난 몇 년간 삼켜왔던 수많은 눈물과 고통, 그리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이 담겨 있었다. 사직서를 프린트한 후 그녀는 차진우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책상 위 윤수아의 사진이 담긴 액자 바로 옆에 하얀 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마치 그 유령에게 작별을 고하는 의식과도 같았다. 이제 이 지독한 연극을 끝낼 시간이었다. 밤늦게 사무실로 돌아온 차진우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또 다른 보고서련이 생각하며 무심하게 집어들었다. 그러나 봉투를 열고 사직서라는 단어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강서연, 그 이름 석자가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없으면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뿐이라고 생각했다. 고작 이걸로 나를 흔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는 코웃음을 치며 사직서를 서랍에 던져 넣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방금 서랍 속에 던져 넣은 것이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자신의 무너져가는 세계를 지탱해 주던 마지막 기둥이었음을, 그리고 그 기둥이 사라진 후에야 자신이 얼마나 공허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리라는 것을. 강서연의 부재는 그렇게 예고 없이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서연은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출근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의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어젯밤의 결심이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녀의 걸음걸이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에 앉아 밤새 정리한 인수인계 문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했다. 그녀가 떠나더라도 차진우의 세계에 아주 작은 균열조차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배려이자 자존심이었다. 오전 9시 차진우가 출근했다. 그는 강서연을 스쳐 지나가며 어젯밤의 사직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인 것처럼.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고 나서야 인터폰으로 그녀를 호출했다. 인사팀에 얘기해뒀으니 오늘 중으로 후임자 면접 일정 잡도록 해.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아쉬움이나 의문조차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반응은 강서연이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그녀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그 냉담함이 그녀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녀의 대답 역시 완벽하게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곧바로 인사팀에 연락해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 자신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직접 뽑는 과정은 기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그녀의 마지막 근무일은 폭풍처럼 바쁘게 흘러갔다. 그녀는 차진우의 모든 스케줄을 완벽하게 관리했고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 관련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그녀가 만든 인수인계 매뉴얼은 너무나 상세하고 친절해서 마치 그녀 자신이 옆에서 직접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 다른 부서 직원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퇴사 소식에 아쉬움을 표하며 그녀의 능력을 칭찬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차진우 앞에서 그 말을 꺼내지는 못했다. 오후가 되자 차진우는 마지못해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형식적인 퇴사 면담이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다리를 꼬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 시선은 평가적이었고 약간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더 좋은 조건이라도 제안받았나? 아니면 이 자리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건가? 그의 질문에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려는 노력 대신 자신의 선택을 받은 자리를 감히 떠나는 것에 대한 불쾌감이 묻어났다. 강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개인적인 사유는 없었다. 그녀의 단호한 대답에 차진우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그녀의 속을 읽으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평온한 가면 뒤에 숨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묻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래, 그동안 수고했어. 그게 끝이었다. 몇 년간 자신의 그림자처럼 일해 온 사람에게 건네는 마지막 인사는 지독히도 건조하고 짧았다. 그는 이미 그녀가 없는 내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강서연이라는 이름은 빠르게 지워지고 새 비서라는 익명의 존재로 대체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부재가 가져올 후폭풍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익숙함이란 공기와 같아서 사라지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법이니까. 업무 시간이 끝나고 강서연은 자신의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그녀의 개인적인 물건은 거의 없었다. 책상 위에는 회사 비품인 컴퓨터와 필기구뿐이었고 서랍 속에는 여분의 스타킹과 간단한 구급 약품이 전부였다. 그녀는 이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애썼던 것이다. 그녀는 작은 상자에 그 물건들을 담았다. 마치
몇 년의 세월이 아니라 며칠간의 파견 근무를 마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차진우의 책상 위에는 내일 아침 그가 읽어야 할 보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가 좋아하는 원두로 내린 커피가 본병에 담겨 있었다. 그녀가 없어도 그는 한동안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그에게 베푸는 마지막 잔인한 친절이었다. 거대한 진성그룹의 로비, 화려한 대리석 바닥 위로 그녀의 구두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를 배웅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외롭지 않았다. 빌딩의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서울의 번잡한 저녁 공기가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처음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오랫동안 잠수하다가 물 위로 나온 사람처럼. 그 숨결 속에는 해방감과 함께 미묘한 슬픔이 섞여 있었다. 같은 시각, 차진우는 새로운 투자자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퇴사를 완전히 잊은 듯 보였다. 그의 관심은 오직 비즈니스와 성공뿐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깊은 피로감을 느꼈다. 서류 더미를 보던 그는 습관적으로 인터폰 수화기를 들었다. 강비서, 커피, 말을 뱉는 순간 그는 멈칫했다. 대답 없는 수화기 너머로 침묵만이 흘렀다. 그제야 그는 그녀가 떠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지했다. 왠지 모를 공허함이 그의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애써 외면하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그저 익숙함이 사라진 것뿐이야. 금방 적응될 거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한 익숙함이 아니라 자신의 세계를 지탱하던 가장 중요한 조각이었다는 사실을. 강서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흘렀다. 차진우는 그 일주일을 마치 한 달처럼 느꼈다. 인사팀에서 급하게 보낸 임시 비서는 하버드 MBA 출신의 5개 국어를 구사하는 유능한 인재였지만 차진우의 세계에서는 그저 무능한 침입자에 불과했다. 그녀는 매뉴얼에 적힌 대로 아침마다 커피를 준비했지만 그가 원하는 미세한 온도와 향을 맞추지 못했다. 그녀는 그의 스케줄을 완벽하게 정리했지만 그가 선호하는 회의와 회의 사이에 15분 휴식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처음 며칠간 차진우는 그저 날카로운 짜증으로 반응했다. 그는 새로운 비서의 작은 실수들을 일일이 지적하며 그녀를 몰아세웠다. 그의 질책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비서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다. 사무실 전체에 보이지 않는 살얼음판이 깔린 듯 모두가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숨을 죽였다. 그러나 누구도 그 원인이 강서연의 부자의 때문이라고는 감히 생각하지 못했다. 이 보고서 오타 하나 제대로 확인 못합니까? 차진우가 책상 위로 서류를 던지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새로운 비서인 박민아는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에는 사소한 흠집 하나도 용납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즉시 수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진우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강서연이었다면 하는 가정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가 지적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녀는 마치 그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그의 생각과 필요를 먼저 읽고 움직였다.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유능한 비서의 기본 소양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선명해졌다. 어느 날 오후 홍콩의 거물 투자자 챙 회장으로부터 예고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박미나 비서는 당황하며 전화를 연결했지만 챙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이나 최근 그의 아들이 겪은 사고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차진우는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통화를 시작했다가 하마터면 큰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자네 비서가 바뀌었나 보군. 예전에 강 비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는데. 챙 회장의 농담 섞인 질책에 차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간신히 상황을 수습하고 통화를 마쳤지만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의 손은 분노로 하얗게 변해 있었다. 그는 박미나를 해고 직전까지 몰아붙였다. 그녀가 울먹이며 사무실을 뛰쳐나가자 그는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졌다.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놓인 빈 화병이었다. 강서연은 매일 아침 그가 특별히 좋아하지도 않는 흰색 칼라 릴리를 꽂아두곤 했다. 그는 그것에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았었다. 하지만 이제 텅 빈 화병은 마치 그녀의 부재를 상징하는 묘비처럼 보였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다. 그 꽃이 윤수아가 좋아하던 꽃이었음을. 강서연은 그의 그리움을 위로하기 위해 매일 아침 죽은 사람의 그림자를 사무실로 들였던 것이다. 그의 완벽했던 성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강서연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가 정리해둔 컴퓨터 파일들은 그의 사고방식 그대로 분류되어 있어 눈을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였다.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서랍에서는 앞으로 있을 회의들을 위해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예상 질의응답 리스트가 발견되었다. 그녀는 이미 몇 주, 몇 달 앞을 내다보며 그의 길을 닦아놓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강서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가족 관계, 사는 곳, 취미, 꿈.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이용했지만 그녀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이름 없는 도구, 윤수아의 그림자를 연기하는 대체품에 불과했다. 그의 오만한 세상 속에서 그녀는 인격이 지워진 존재였다. 그날 밤 차진우는 텅 빈 사무실에 남아 잠들지 못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윤수아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아름답게 웃고 있었지만 어쩐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사진 액자 뒤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다. 강서연의 필체였다. 대표님, 이 약은 위장약입니다. 속 쓰리실 때 꼭 챙겨 드세요. 아주 사소한 배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어떤 화려한 위로나 칭찬보다도 더 깊게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고요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과 뒤늦은 후회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자기 혐오의 포효였다. 차진우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더 이상 다른 비서를 통해 강서연의 빈자리를 메우려는 시도를 그만두었다. 짜증과 분노의 단계를 지나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조급함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강서연을 찾아야만 했다. 그것이 무너진 자신의 일상을 복구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의 가장 신임하는 조상철 보안팀장을 집무실로 불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강서연 비서를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명령이라기보다는 거의 협박에 가까웠다. 조 팀장은 유능한 사람이었지만 이번 임무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강서연이 회사에 남긴 개인 정보는 거의 쓸모가 없었다. 이력서에 적힌 주소는 몇 년 전에 떠난 원룸이었고 비상 연락처는 없는 번호로 나왔다. 그녀는 작정하고 자신의 흔적을 지운 것이 분명했다. 차진우는 조 팀장의 보고를 받으며 처음으로 당혹감을 느꼈다. 몇 년을 그림자처럼 함께한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이토록 없다니.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녀의 세계에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은 적이 없었다. 그는 마치 높은 성벽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왕처럼 그녀의 삶을 그저 자신의 발밑에 있는 풍경의 일부로만 여겼던 것이다. 수색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차진우는 스스로 기억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잊혔던 과거의 순간들이 하나둘씩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그 기억들은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의미로 그에게 다가왔다. 2년 전 경쟁사에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었을 때였다. 모두가 패닉에 빠져 우왕좌왕할 때 오직 강서연만이 흔들림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축했다. 차진우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날카로워져 그녀에게 모진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다. 당시 그는 그것을 비서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니 그것은 의무감을 넘어선 헌신이자 신뢰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다. 어느 중요한 비즈니스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한 클라이언트가 신입 여직원에게 무리하게 굴었던 적이 있었다. 차진우가 나서려던 찰나 강서연이 먼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상황에 개입했다. 그녀는 누구의 체면도 깎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상황을 정리했다. 그는 속으로 그녀의 위기 대처 능력에 감탄했지만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야 그녀의 침착함 속에 숨겨진 강인한 용기와 정의감을 보았다. 그는 강서연이라는 사람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유능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한 신념과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 자체로 온전한 한 명의 인간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다. 윤수아라는 죽은 사람의 그림자에 그녀의 모든 개성과 색깔을 덮어버렸다.
뒤늦은 후회가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조 팀장의 수색이 계속해서 벽에 부딪히자 차진우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그는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강서연과 관련된 모든 것을 되짚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노예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언젠가 그녀가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작은 해안 마을의 사진을 띄워놓고 멍하니 바라보던 모습이었다. 그가 무심코 "그게 뭐지?" 라고 묻자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창을 닫아버렸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스쳤던 아련한 그리움을 그는 분명히 보았다. 그곳은 어디였을까? 그는 기억을 되살리려 애썼다. 작고 조용하고 등대가 있는 바닷가 마을. 그는 인터넷 지도를 펼쳐놓고 미친 듯이 대한민국 해안선을 훑기 시작했다. 그것은 허공에 삽질하는 것처럼 무모한 일이었지만 지금 그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단서였다. 그의 탐색은 이제 단순한 직원 회유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려는 한 남자의 절박한 추격전이 되고 있었다. 차진우가 강서연의 행방을 쫓는데 몰두해 있는 동안 진성그룹의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다. 경쟁사인 태영그룹의 양 회장은 오랫동안 진성을 노려온 야심가였다. 그는 차진우가 내부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금이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은밀하게 매집해온 진성의 주식을 바탕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시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양 회장은 언론을 통해 진성그룹의 재무 구조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가짜뉴스는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고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내던졌다. 진성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이사회와 주주들은 패닉에 빠졌고 차진우는 강서연을 찾던 것을 멈추고 거대한 위기의 최전선으로 내몰렸다. 비상대책 회의가 연일 소집되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담배 연기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질식할 지경이었다. 차진우는 냉철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양 회장의 공격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교활하고 집요했다. 방어 전략팀이 내놓는 대책들은 번번이 양 회장의 다음 수에 의해 무력화되었다. 마치 모든 내부 상황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대로 가다간 경영권 방어는커녕 회사 자체가 넘어갑니다. 한 이사의 절규 섞인 외침이 회의실을 울렸다. 차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주가 그래프가 그려진 스크린을 노려보았다.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할 비장의 카드가 필요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회사의 우호 지분으로 남아있던 몇몇 해외의 개인 투자자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분율은 높지 않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상징성과 영향력이 막대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지지만 확보할 수 있다면 이 위태로운 전세를 단번에 뒤집을 수 있었다. 차진우는 즉시 투자 관리팀에 그들과의 접촉을 지시했다. 그러나 돌아온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그 투자자들은 극도로 폐쇄적이었고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는 어떤 소통도 거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직 한 사람하고만 연락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바로 강서연이었다. 강서연은 지난 몇 년간 차진우의 지시 아래 이 비밀스러운 투자자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해왔다. 그녀는 업무적인 관계를 넘어 그들의 신뢰를 얻어내고 인간적인 유대를 쌓아왔다. 그녀만이 그들의 개인적인 연락처와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섬세한 방법들을 알고 있었다. 차진우는 그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겨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미처 깨닫지 못한 채 그는 미친 듯이 강서연이 남긴 자료들을 뒤졌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 투자자들과 관련된 핵심 정보는 없었다. 그녀는 그 자료들을 개인적으로 관리했거나 혹은 그녀만이 알 수 있는 암호화된 파일로 보관해 둔 것이 틀림없었다. 그녀의 철저함이 이제는 오히려 그의 목을 조여오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다. 그는 완벽한 궁지에 몰렸다. 그의 오만과 무관심이 결국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위기를 자초한 것이다. 그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강서연을 찾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개인적인 후회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걸린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유일한 열쇠였다. 그러나 그는 그 열쇠를 자신의 손으로 내 던져 버렸다. 임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그의 귓가를 윙윙거리며 맴돌았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폭락하는 주가 그래프에 고정되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강서연을 찾아야 한다. 지금 당장. 지난번 기억해냈던 그 작은 해안 마을의 이미지가 이제 그의 마지막 희망이자 유일한 동화줄이 되었다. 그는 회의 도중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하지.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모두가 당황했지만 그의 눈빛에 서린 절박함을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내쳤던 그림자를 찾아 나서는 길고 외로운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다. 차진우는 가장 신이 많은 부사장에게 위기 대응을 맡기고 홀로 회사를 나섰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하얀 등대가 있는 작은 해안 마을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밤새 수십 개의 위성 사진과 지도를 대조한 끝에 기억 속 풍경과 가장 흡사한 곳을 찾아냈다. 그곳의 이름은 해안 하안 마을. 지도 위에서도 간신히 보일 만큼 작고 외진 곳이었다. 그는 평소 이용하던 운전기사와 최고급 세단 대신 눈에 띄지 않는 국산차를 직접 몰았다. 서울의 복잡한 도로를 벗어나 한적한 국도로 접어들자 차창 밖 풍경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잿빛 빌딩 숲은 푸른 논과 밭으로 바뀌었고 숨 막히는 도시의 소음은 평화로운 자연의 소리로 대체되었다. 이 낯선 평온함 속에서 차진우는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과 마주했다. 그는 강서연을 직원이나 도구가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왜 이곳을 선택했을까? 화려한 도시의 삶을 등지고 이 외딴 곳에서 무엇을 찾으려 한 걸까? 그는 그녀의 꿈에 대해, 그녀의 슬픔에 대해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필요에 맞춰 그녀를 재단하고 이용했을 뿐이다. 씁쓸한 자각이 파도처럼 그의 가슴을 쳤다. 몇 시간을 달려 도착한 해안 마을은 그의 기억 속 이미지 그대로였다. 짠내 섞인 바닷바람, 갈매기 울음소리, 그리고 언덕 위에 우뚝 솟은 하얀 등대. 그는 차에서 내려 강서연의 사진이 담긴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막막한 탐색을 시작했다. 그의 값비싼 정장과 고급 시계는 소박한 어촌 마을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이방인처럼 보였다. 그는 마을 부동산, 작은 슈퍼마켓, 그리고 낡은 우체국을 돌며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모두들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녀는 마치 이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았다. 탐색이 길어지자 지친 그는 잠시 쉴 곳을 찾다가 바다가 보이는 작은 북카페를 발견했다. 낡았지만 정갈한 그곳의 분위기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갔다. 카페 내부는 따뜻한 나무 향기와 은은한 커피 향으로 가득했다. 한쪽 벽면에는 마을 작가 코너라는 이름으로 소박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차진우는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곳에는 바다를 주제로 한 여러 점의 수채화가 걸려 있었다.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표정을 섬세하고 부드러운 필치로 담아낸 그림들이었다. 그리고 그림의 한쪽 구석에는 익숙한 서명이 남아 있었다. S.Y. 캉.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페 주인으로 보이는 노부인에게 그림에 대해 물었다. 이 그림들 혹시 작가를 아십니까? 노부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 우리 서연 씨, 그림 말인가요? 몇 달 전에 이사 온 아주 착하고 재주 많은 아가씨지. 주말마다 아이들에게 그림도 가르쳐주고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서연 씨, 그 이름이 차진우의 귀에 대모처럼 박혔다. 노부인은 언덕 위, 바다가 가장 잘 보이는 작은 하얀 집을 손으로 가리켰다. 저기 저 집이에요. 아마 지금쯤이면 집에 있을 텐데. 차진우는 카페를 나와 노부인이 알려준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살고 있는 집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비로소 그녀의 새로운 삶의 조각들을 마주했다. 마을 아이들은 서연 선생님의 이름을 부르며 밝게 웃었고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안부를 물으며 따뜻한 인사를 건넸다. 그는 그녀가 화가가 되고 싶어 했다는 사실, 그 꿈을 접고 진성그룹에 입사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대체품 비서의 이미지는 산산조각이 났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을 되찾은 재능 있고 따뜻한 한 명의 예술가가 서 있었다. 그녀의 삶을 짓밟고 빼앗은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뼈아픈 진실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작은 집 앞에 섰다. 하얀 울타리 너머로 그녀가 가꾸는 듯한 작은 정원이 보였다.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그 앞에서 오랫동안 망설였다. 오랜 망설임 끝에 차진우는 마침내 현관문을 두드렸다. 심장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세차게 뛰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강서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각 잡힌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붓, 자국이 묻은 편안한 면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를 입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더 맑아 보였고 무심하게 묶은 머리는 자유로워 보였다. 그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강서연은 그를 보고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그 표정은 이내 얼음장처럼 차가운 평온함으로 바뀌었다. 그 어떤 분노나 원망, 눈물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그 고요함이 그 어떤 격한 반응보다도 차진우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그녀는 침묵을 깨고 지극히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언제나 언변에 능하고 상대를 압도하던 차진우였지만 그 순간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간신히 입을 열어 회사의 위기 상황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태영 그룹의 공격, 폭락하는 주가, 그리고 그녀의 도움이 절실한 해외 투자자 문제까지. 하지만 말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공허하고 이기적으로 들리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금 그녀가 겨우 되찾은 평화를 버리고 자신을 부서뜨렸던 지옥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의 말을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절박한 설명이 끝났을 때 그녀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더 이상 제 소관이 아닙니다. 대표님, 그녀가 사용한 대표님이라는 호칭은 그와 그녀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을 긋는 행위였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며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그들 사이의 차가운 대화는 이웃인 북카페 할머니의 등장으로 잠시 중단되었다. 할머니는 갓 딴 채소라며 서연에게 작은 바구니를 건넸다. 그녀는 낯선 차림의 차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둘 사이에 냉랭한 기류를 감지하고는 경계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의 행동은 강서연이 이미 이 작은 공동체의 일원이며 차진우는 완벽한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할머니가 떠나고 다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다급해진 차진우는 후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격한 감정 대신 차분하고 담담한 목소리로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야기했다.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죽은 사람의 대체품으로 살아야 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그것은 격앙된 비난이 아니었다. 그저 아픈 사실들을 조용히 나열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래서 더욱 파괴적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퇴사가 더 나은 직장이나 돈 때문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다. 그것은 오직 강서연이라는 자신의 이름과 영혼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남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차진우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는 듯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현관문을 닫았다. 차진우는 닫힌 문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는 마침내 그녀를 찾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만든 잔인함과 무관심이 쌓아 올린 거대하고 견고한 벽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녀를 찾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의 발밑에서 후회라는 이름의 거대한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차진우는 해안 마을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울의 부사장으로부터 빗발치는 복귀 요청을 뒤로 하고 마을의 허름한 민박집에 짐을 풀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만 이용하던 그에게 삐걱거리는 침대와 낡은 벽지는 생경한 고통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감수했다. 그것은 그의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이자 자신의 안락한 세계에서 걸어 나오겠다는 다짐의 표현이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대신 그는 멀리서 그녀의 삶을 지켜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짓는 부드러운 미소를 보았다. 그는 거친 바다를 마주하고 앉아 캔버스에 몰두하는 그녀의 진지한 눈빛을 보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리며 나누는 따뜻한 대화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던 생기와 온기로 가득 찬 진짜 강서연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관찰은 서울에서 걸려오는 다급한 전화들로 인해 번번이 중단되었다. 회사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부사장은 애원하듯 그의 복귀를 존용했다. 하지만 차진우는 전화로 단호하게 지시를 내릴 뿐 마을을 떠나기를 거부했다. 그는 선택을 한 것이다. 강서연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는 것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중요해진 것이다.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의 심란한 마음을 반영이라도 하듯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차진우는 문득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우산을 집어들고 그녀의 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라 완전히 본능적인 행동이었다. 그녀의 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는 비바람 속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지키려는 그녀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이젤에 고정해둔 캔버스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온몸으로 막아서고 있었다. 하지만 여자의 몸으로 거친 폭풍우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녀가 휘청거리는 순간 차진우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그녀와 함께 캔버스를 집 안으로 옮겼다. 둘 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다. 그녀의 작고 아늑한 집 안은 그녀의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밖에서는 폭풍우가 울부짖고 있었고 묘한 긴장감이 둘 사이를 맴돌았다. 이 고립되고 극적인 상황은 결국 그의 감정의 둑을 무너뜨렸다. 그는 따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것은 이제 회사를 위한 계산된 부탁이 아니었다. 상처 입고 부서진 한 남자의 절박한 고백이었다. 내가 틀렸소. 그의 목소리는 빗물과 섞인 것인지 후회와 섞인 것인지 모를 물기로 젖어 있었다. 그는 그녀를 대체품으로 여겼던 자신의 잔인함과 어리석음을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강서연 바로 그녀와 사랑에 빠져버렸다고 고백했다. 죽은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신의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던 따뜻하고 강인한 그녀 자신을
그는 이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살고 있는 그녀를 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의 실체가 무엇이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서툴고 절박했으며 꾸밈이 없었다. 그의 모든 오만과 위선을 벗어던진 날 것 그대로의 진심이었다. 그의 말이 끝나고 방 안에는 거친 폭풍우 소리와 두 사람의 흐트러진 숨소리만이 가득 찼다. 강서연은 읽을 수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세상은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맑았다. 강서연은 밤새 차진우의 고백을 곱씹었다. 그의 절박한 진심은 분명 그녀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몇 년간 쌓인 상처의 벽은 하룻밤의 고백으로 허물어질 만큼 얕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게 증명이 필요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진정한 변화의 증거가. 그녀는 아침 일찍 그의 숙소를 찾아갔다. 차진우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듯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를 보자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어렸다. 강서연은 감정을 배제한 채 단호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의 고백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만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시험을 제안했다. 서울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당신의 힘으로 회사의 위기를 해결하세요. 그녀는 자신의 인맥이나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오직 그 자신의 능력과 전략으로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리더로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차진우의 첫 반응은 순간적인 망설임이었다. 그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그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이내 그녀의 의도를 깨달았다. 이것은 벌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를 구원하고 그녀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당신의 시험 받아들이겠소. 그의 흔들림 없는 수락에 이번에는 강서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울로 돌아온 차진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이나 최근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고요하지만 강한 결의가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것은 직원들이었다. 그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그는 임원들의 의견을 경청했고 실무진의 아이디어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태영 그룹에 맞서는 전략을 전면 수정했다. 비밀스러운 우호 지분 확보에 매달리는 대신 그는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태영 측이 퍼뜨린 정보 중 일부가 과장되었지만 진성그룹의 경영에 일부 과오가 있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가 진성그룹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이고 대담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의 전략은 투명성과 미래 가치였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방어에 급급하기보다 주주들과 직원들에게 진성그룹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설득했다. 그는 인공지능 기반의 신사업 계획과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진성그룹이 단순한 제조 기업을 넘어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임을 약속했다.
그의 진솔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는 시장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다. 언론은 그의 정직함을 높이 평가했고, 흔들리던 기관, 투자자들이 그의 비전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당황한 것은 양 회장이었다. 그는 네거티브 전략으로 상대를 흔드는 데는 능했지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를 얻는 싸움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진성그룹을 둘러싼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자본과 자본의 대결이 아니었다. 과거의 구태의연한 방식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리더십의 싸움이었다. 차진우는 홀로 이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해안 마을에서 자신의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한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그는 무한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진성그룹의 운명을 결정할 주주총회 날이 밝았다. 차진우는 단상 위에 섰다. 그의 등 뒤로는 지난 몇 주간의 사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인 공허한 씨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미래를 향한 비전으로 다시 일어선 진정한 리더였다. 그는 주주들 앞에서 진심을 다해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회사를 지키겠다는 절박함과 함께 모두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겠다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의 진정성은 결국 주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길고 긴 표 대결 끝에 차진우의 경영권을 지지하는 안건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결되었다. 양 회장의 야욕은 그의 새로운 리더십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승리의 순간 회의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임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기뻐했다. 그러나 차진우는 축배를 들지 않았다. 그는 묵묵히 자리를 정리하고 가장 신이 많은 부사장에게 뒤뒤를 맡겼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시험에 통과했다.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단 한 사람에게 돌아가야만 했다. 그는 다시 해안 마을로 차를 몰았다. 지난번 절박함으로 가득 찼던 길은 이제 조용하고 희망적인 기대로 채워졌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지배자도 후회에 찬 죄인도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두 번째 기회를 얻어낸 한 남자였다. 그는 이제 그녀 앞에 떳떳하게 설 자격이 있었다. 그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는 곧장 바닷가로 향했다. 저 멀리 떠오르는 아침 해를 캔버스에 담고 있는 강서연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풍경은 한 폭의 그림처럼 고요하고 아름다웠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마침내 그의 시선을 느낀 그녀가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이번에는 극적인 고백도 눈물 어린 사과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끝났소. 그의 평온한 눈빛과 담담한 목소리에서 그녀는 모든 결과를 읽을 수 있었다. 명예롭게 자신의 싸움을 이겨낸 남자의 고요한 자신감을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향해 작고 진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인정과 신뢰의 미소였다. 그는 그녀에게 비서로 돌아와 달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당분간 이곳에 머물러도 되겠소? 그는 자신이 한 번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던 그녀의 세계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그가 변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대신 그녀의 삶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오려 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그의 옆에 붓 하나를 더 놓아주었다. 이야기는 그렇게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CEO와 그의 대체품이 아닌 동등한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발밑으로 부서지는 파도는 과거를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노래처럼 들렸다. 몇 달 후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강서연 첫 개인전이 열렸다. 그녀의 그림들은 평단의 극찬을 받으며 모두 팔려나갔다. 전시회의 마지막 날, 한 남자가 그녀의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차진우였다. 그는 여전히 진성그룹의 CEO였지만 그의 경영 방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서울과 해안 마을을 오가며 일했고 직원들에게 더 많은 권한을 위임하며 신뢰를 보냈다.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그림은 동트는 해안 마을의 바다를 그린 작품이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시작이었다. 차진우는 그 그림 앞에 서서 조용히 강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물감 자국 대신 그의 온기가 가득했다. 그들의 사랑은 화려한 도시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작은 바닷가 마을에 떠오르는 태양 아래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